요즘에 뭐 정신이 없는 게요. 하루하루 뉴스가 뭐 관세 특히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트리거 이제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이제 이슈가 뭐 있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게 가장 큰 것 같긴 하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에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격월 이건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이쯤 되면은 이건규 대표님 우리 네. 주식계 허준 선생님 언제 나오시느라고 네, 막 그 맥 좀 짚어달라고 네. 이야기인데 지금 거의 이제 맥을 짚어보면 빈 맥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맥이 안 짚혀져. 네, 뛰질 않아요. 네. 요즘에 뭐 정신이 없는 게요. 하루하루 뉴스가 뭐 관련된 뭐 관세 특히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좀 갈피를 못 잡거나 이게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좀 격화되거나 뭐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심리를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좀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편치는 않다. 뭐 이런 게 사실인 것 같기는 하고요. 특히 이제 이건규 대표님 이제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편치는 않다. 네, 저의 표현으로는 미칠 네. 것 같다. 네. 상대적으로는 뭐 업종별로 좀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는 있거든요.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을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덜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관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 이게 25% 일괄적으로 다 부과를 했잖아요. 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도 캐나다도 다 같이 25%를 받다 보니까 25%를 맞고서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의 이제 철강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규제를 좀 받고 있었냐면은 쿼터제의 영향을 좀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수출하고 싶어도 쿼터제에 묶여서 더 이상 수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25% 관세를 받는 대신에 이제 쿼터가 풀리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25%를 관세를 받더라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관광업체들은 오히려 관세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LNG를 비롯한 원유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네네. 강과는 계속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유 수송이라든지 가스 그렇죠, 수송을 그렇죠. 위해서는 혹은 원유 이제 시출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미국에서 다 만들지 못해요. 무조건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딸리거나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는 탄탄한 가운데 관세를 똑같이 25% 맞았다고 하면은 25% 관세를 맞은 가격에서 충분히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나 기업체는 오히려 더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관련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업종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왠지 오늘 관광 관련주들 무슨 철관, 네. 무슨 스틸 이런 회사들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부분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엔 LNG 수입량을,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위해서는 LNG 수입량을 늘려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요청했던 게 있죠. 알래스카 이제 가스 개발에 참여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관광업체들은 뭐 오퍼레이팅을 하지 않고 그냥 관광만 이제 팔기 때문에 네. 사실 관광업체들이 거기서 손해를 볼 건 없어요. 어차피 이제 관광을 파는 것뿐이지 이제 관광업체들이 그 운영하는 회사의 뭐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 운영권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이제 향후 미래 수익에 대해서는 또 저는 관계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도 기회를 보시고. 네. 그러니까 사실 격월 이건규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LNG 밸류 체인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거. 네. 그 안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종목을 여쭤볼 걸 그랬었네. 작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네.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산운용사 이제 어떤 네.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종목을 직접적으로는 언급드릴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LNG 밸류 체인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볼 수도 있을까요? 강관 쪽 말고. LNG 밸류 체인이 또 한 가지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피팅이라고 해서 이제 강관 사이에 이제 이어주는 이음새를 거. 예. 피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피팅 업체에 이제 코퍼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 예. 해보면은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요업체들과 접촉을 해본 결과 그 관세를 다 반영해 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사주는 업체가 네. 다 반영해 준다. 네, 그래서 관세를 맞아서 수익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피팅 업체에만 한정돼서 얘기하면은 사실 영향 없을 것 같다. 그 관세가 뭐 15%가 됐든 25%가 됐든 이제 수요는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고 있고, 근데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이 관세라는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격에 반영시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LNG 관련된 프로젝트들, 특히나 이제 수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한 17개 정도가 이제 인허가가 중단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그 수출 터미널을 다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게 이제 2개는 이미 재개가 되기로 이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LNG 터미널이 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피팅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팅 업체들은 올해 10에서 20%, 저는 뭐 20%대 성장은 좀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전기자재를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네. 발전기자재도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생긴 게,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 석탄 화력 발전을 다 줄이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석탄 발전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석탄 발전과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나마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석탄 발전에 대해서 그래도 좀 경쟁력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석탄 화력 발전까지 증가한다고 하면은 뭐 발전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 기자재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 우리 뭐 변압기는 많이 뭐 이야기 들었는데. 보일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쿨러일 수도 있고,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주요 부수적인 설비들, 설비들. 뭐 주설비, 보조설비, 뭐 이렇게 거의 보통 우리가 잊고 나뉘긴 살았던. 합니다. 네. 요- 근데 이게 다 LNG 밸류체인이었고요. 아, 그쪽으로도 쓰이는. 네, 근데 이제 석탄 화력까지 이제 시장이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컨콜을 통해서도 자기네들은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도 여러 네. 차례 밝히고 있는 거고요. 네. 참고로 그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노다지 IR 루트 들으시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노다지 IR 루트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 안에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컨콜 저희가 주관해서 한 네. 것도 네. 많이 있거든요. 섹터별로 이제 맥을 짚는 거는 뒷부분에도 조금 네. 더 많이 여쭤볼게요.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장도 그렇고 글로벌 네. 시장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뭐 트럼프의 생각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서학개미 분들도 들어가자마자 막 40% 50% 물리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때 이제 종목 관점에서 보면은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1, 2주 동안 했던 액션은 조금 더 이제 집중도를 좀 높인다라는 거였어요. 아, 르네상스는. 네,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가 조금 애매하거나 이제 관세 영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졌거나 뭐 향후 전망이 좀 더 불투명해졌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비중을 줄였던 거는 IT 비중을 조금 줄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반등 시에 이제 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것들을 사는 게 맞겠다. 뭐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 뭐 그런 업종 포함해서 이제 몇 개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을 확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지금 파는 시점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시고 있겠지만 지금 가격에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향후에 정말 이제 세계 대공황이 올지 안 올지 이런 부분들은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정말 극단으로 갈 거라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너무 약간 합리성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네. 뭐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 그 가정을 하고 낮아진 가격에 다 파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선택이 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정리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맞았다. 이미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 팔기에는 어떤 지금과 같은 좀 과매도 상황 혹은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위축된 상황에서 이제 이 가격에 파는 거는 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 시점은 굳이 아니고 뭐 경기 침체 이런 게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가격은 팔기에는 너무 또 아까운 가격이고 다만 네. 좀 집중할 필요는 있다. 네. 종목별로. 뭐 포트 중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것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전략.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손실을 봤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는 뭐 자산을 줄이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사실 이럴 때 좀 리밸런싱을 해놓는 네. 게 또 올라갈 때 또 빠르게 올라갈 것들 중심으로 다만 그거는 관세 영향이 낮은 섹터 중심으로 요 관세 영향 낮은 섹터는 뒷부분에 더 또 여쭤볼게요. 왜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왜 나스닥도 고점 대비 30% 빠지면 약세장 진입이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던 애플도 시총 네. 2위로 내려왔더라고요. 많이 네. 빠져가지고 네. 뭐 중국, 베트남 이런 데 네. 생산 기지 있으니까 네.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어쩔 수 없이 관세의 피해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자동차랑 이제 의류랑 IT 네네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제 IT 제품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데 더 영향이 컸던 부분은 미국 내 생산 설비가 제로고 다 전부 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만든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과거에는 효율성을 추구하던 시기에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이제 네. 강점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과처럼 이제 외부의 불확실성이 발생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지금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돌파구는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애플은 또 돌파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가격이 뭐 평균적으로 뭐 한 12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관세를 정말 두들겨 맞았을 때 가격은 한 15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애플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200만 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관세를 받더라도 그냥 아웃소싱을 하는 게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망감이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대표주에다가 대표적인 피해 업종에다가 대안은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피해주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대안이 있는 대안도 것도 없고 아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애플 같은 입장에서는 이 최종 제품의 가격을 엄청나게 올릴 텐데 그걸 네. 또 이제 소비자들이 감내해 줄 수 있느냐도 봐야 네. 되는 거고. 어쨌든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안 사다가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좀 고장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참다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6개월 이상 지나긴 좀 힘들 거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그 정도 시간은 공백기를 좀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 부분은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뭐 정말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면은 이제 공급망의 어떤 붕괴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납품받고 있던 배터리를 못 받게 됐다라고 하면은 생산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리스크까지 감안했을 때는 조금 불확실성이 확실히 존재하긴 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네. 애플도 고점 대비 30% 빠진 적이 역사적으로도 자주 있었다. 네. 근데 지나가 보면 그때가 기회다라고 하는데 지금 딱 고점 대비 30%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세,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관세는 저는 최고 관세율이라고 생각은 해요. 104%. 근데 이게 어찌됐든 뭐 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애플 주가도 당연히 반등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안 보이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약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장에서도 뭐 이상한 루머 하나만 돌아도 네. 막 나스닥이 막 4%팍 튀어오르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진짜 작은 호재 하나만 나와도 세게 튀어오를 수는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너무 안개 속이니까 지금 뭐 당장 근데 트럼프랑 이제 미국 시진핑이랑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나라 관세가 낮춰지는 거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꼭 첫 번째 주자일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이 됐든 일본이 됐든 뭐 대만이 됐든 협상을 통해서 기존에 35%인 줄 알았는데 뭐 15%로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낮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 번째 주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특정 국가가 관세율이 얼마 낮아졌네? 라고 하면은 지금 다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졌던 증시가 다 같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만 그냥 뭐 편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반등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맞을 때 네, 남들 10대 맞는데 네, 난 한 6대만 맞는다. 네. 그럼 이제 기분 좋은 것처럼. 네, 근데 그래서 일단은 우방국 중심으로 먼저 협상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나왔고 우리 통상교섭 본부장도 미국으로 가 있고 네.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와야 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본이나 대만 증시 빠지는 것보다 코스피 코스닥은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고 네. 약간 거기서 조금은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또 많이 걱정입니다. 네. 여기는 약간 조금은 다르기는 하죠. 본질이. 네.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는 약간 과거보다는 좀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도 한때 이제 $100 깨지기도 했었고 엔비디아. 네. GPU 수요 자체는 여전하다는데 이 AI 씬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유럽하고 중국 쪽이 뭐 AI 투자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빠지진 않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요에 대한 이제 의문점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대비했을 때 이제 딥시크 이후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스텝은 고도화될수록 요 스텝으로 GPU가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딥시크가 보여준 거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투자했던 것만큼 계속해서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좀 더 덜 하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은 이제 투자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낮춰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확 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실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것 같기는 하고요. 어떤 좀 성장의 기울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또 이제 주가는 뭐 한 $100 한 중반까지 갔을 때는 네. 그 엄청난 장비빛을 다 이제 또 반영을 했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던 게 이게 학습 시장하고 추론 시장이 있으면은 네. 이게 이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습 시장에는 이만큼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 같이 알고 있었는데 네. 추론 시장에서 정말 요거랑 똑같이 이만큼 필요한지 요만큼 필요한지 아니면 더 많이 필요한지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딥시크가 알려줬죠.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 필요하다. 적게 있어도 된다. 네, 더 적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을 시켜줬고 그러다 보니까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GPU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정도까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의 이제 컨센서스를 좀 모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무형의 서비스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또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면 또 유료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하는데도 조금 쉽지는 않을 테고 네. 투자가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투자 왜냐하면 제한. 워낙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경기가 좀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투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투자와 연관성이 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불안감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제 그 서버 투자에 가장 이제 적극적이었던 회사였는데 이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불안감을 좀 배가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에 대한 투자 계획을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조금 둔화될 걸 좀 대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되다 보니까 이 징후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거 쉽진 않겠는데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협력사들에서 느껴지는 네. 그런 온도 차이도 네. 있는 거고요. 반도체 쪽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최근에 그 국내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FN 가이드에서 리타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바일로 증권사 리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 더 간결하게 읽을 수 있는 서비스 나와 있거든요. 그 FN 가이드에서 2주 동안 그 무료 체험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리버드 평생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50%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에 있거든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2주 무료 체험 얼리버드 평생 할인 그 이벤트 보실 수 있습니다. FN 가이드 리타민이라는 서비스고요. 말씀 주신 반도체. 네.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부터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2월호 때 겨울 네. 이건규 2월호 때 이건규 대표님이 삼성전자에 5가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하반기에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뭐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변수가? 변수들이 어떤 것들은 좀 더 긍정적이고 어떤 거는 좀 더 불확실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때 이제 기대감으로 갖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긍정적으로 현실화됐다라고 좀 보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악의 가동률에서 이제 가동률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이제 적자 규모도 좀 축소될 거로 거기에 따라서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테슬라 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오픈은 안 됐지만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뭐 톤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내지는 바닥은 확인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트리거 이제 상승 이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이제 이슈가 뭐 있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게 가장 큰 것 같긴 하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운드리요. 네, 파운드리에서 뭐 이제 퀄컴이 됐든 이제 테슬라가 됐든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삼성전자 주가의 뭐 상승에 좋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램 사업의 턴어라운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2분기 말경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1분기 때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이제 그 부분이 긍정적이면서도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1분기 실적 자체는 네, 시장 잘 예상보다는 나왔죠. 잘 나오긴 했는데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2분기, 그러니까 원래 다른 외부 변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2분기 때 반등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때 반등한 이유는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미리 선수요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디램에 대한 선수요가 발생을 했고 2분기는 오히려 관세도 이미 올라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리 재고를 축적해 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2분기 때 디램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춰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오히려 뭐 2분기 말부터 반등해서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면은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1분기 때 먼저 좋고 2분기 때 약간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은 좀 애매해진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DRAM 관련된 뭐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가는 게 아니라 1분기 땡겼다가 2분기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또 한 가지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관세를 이제 2분기 이후에 맞아야 되는데 관세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디램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부정적.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5가지 요인 중에 2분기 때 이제 수요 감소라든지 혹은 관세로 인해서 그게 이제 몇 개 분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1개 분기에서 2개 분기 정도는 어찌됐든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3분기까지 예를 들어서 조금 그 회복이 좀 지연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약간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달 전에 격월 이건규 이 시간에 그러니까 디램 업황 회복을 이제 2분기 말에 어떻게 네. 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게 약간 3분기로 넘어갈 네. 수도 있겠다. 미리 땡겨졌고 오히려 더 늦춰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약간 우려. 부정적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1C 공정, 네. 디램의 1C 공정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도 한 5, 6월 정도 네. 보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직은 지금 시간이 남아있고. 안 됐기 때문에 그쵸.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되고. 요거는 이제 중립적으로 봐야 음. 될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XMT의 뭐 제재 가능성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는 1월 달에 등재가 됐고요. 그게 이제 상무부의 뭐 엔터티 리스트라는 곳에 이제 등재가 돼야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군납용으로 납품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상무부의 리스트에 올라야지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좀 제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방부 블랙리스트만으로는 좀 제재가 좀 제한적으로 걸리고 있다. 그래서 뭐 제3국을 통해서 뭐 부품 이제 장비를 수입하다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막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CXMT도 원비 공정, DDR5 원비 공정에서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생산을 했었는데 그게 뭐 이제 좀 수율은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 제품 퀄리티가 네네. 충분한 그 기준을 통과하기 좀 어려운 상태 품질로 나온 것 같아요. 수율은 나쁘지 않지만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실 그게 본질인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EUV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 EUV를 이제 피해 가지고 이제 공정을 좀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품 퀄리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EUV 없이 뭐 DUV 같은 거 뭐 더블 패터닝 해갖고 원비 공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신기한 일이긴 한데. 대단하긴 하죠. 근데 일단은 품질 자체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이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개 분기는 다시 뭐 재설계하고 다시 생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기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DDR4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인 난이도가 그러니까 뭐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인 난이도가 좀 낮았다고 보면은 DDR5는 정말 높은 기술적인 경쟁력으로 이제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도달을 못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찌됐든 뭐 블랙리스트에 등재는 못했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미 좀 판명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DDR4에 대해서도 가격 경쟁력을 CXMT가 주로 이제 주도했었는데 가격을 좀 올리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대규모 이제 수조 원의 적자를 감내하면서 그냥 그 가격에 팔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격에 더 이상 팔기 어렵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경쟁에 비해서는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왜냐면은 뭐 신규 장비, 그러니까 신규 개발에 대해서도 제품 개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돈이라든지 시간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기존에서도 계속해서 대규모 적자를 본다고 하면은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소 긍정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고는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래서 삼성에게는 약간은 좀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 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짚어주셨던 게 이제 상법 개정이 되는 거였는데 네. 개정이 됐다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됐죠. 거부권 행사 때문에 네. 요거는 어떻게 시간을 다시 두고 봐야 되는 네, 거죠? 요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은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9표 이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뭐 이제 대선 이후라든지 뭐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거는 이제 아쉽게 됐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뭐 한두 달 뒤에 볼 수 있는 원시 공정의 경쟁력 네. 그리고 2분기 말이나 3분기 쪽으로 이제 이연이 될 수도 있는 디램의 업황 회복 이것도 좀 네.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네. 파운드리 고객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도 네. 계속해서 또 봐야겠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파운드리는 그래도 바닥을 찍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신규 고객 이제 수주도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 이제 향후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뭐 몇 개 분기에 걸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불확실성 내지는 부정적인 이슈를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혼재되어 있거나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존재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여쭤봐야죠. 하이닉스 낙폭이 더 큽니다. 네. 먼저 뭐 삼성전자 오른 것도 없으니까 막 그렇기는 한데 네. 이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AI 수요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퀘스천 네. 또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거 다 반영이 되는 걸까요? 왜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을까요? 근데 제 느낌에는 네네.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약간 프록시처럼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없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를 살 수 없으니 그냥 하이닉스를 샀고 하이닉스 엔비디아 움직임에 거의 비슷한 뭐 물론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움직임의 궤적을 좀 그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좀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혹은 프락시로 작용했던 그 주식이 이제 빠지면서 네. 같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실적은 엄청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엔비디아 하락으로 인한 영향 혹은 빅테크들이 좀 빠지면서 똑같이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올랐다가 비슷한 느낌으로 좀 빠지는 뭐 그만큼 올랐으면 덜 억울하겠지만 뭐 덜 오르긴 했었지만 그런 과거의 궤적을 좀 보였다 보니 조금 더 이제 낙폭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거가 달랐듯이 현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달리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빠지긴 또 빠졌습니다만 네. 지금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외생 변수가 원체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고 뭐 이제 4월 말 가면서 실적들 1분기가 많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라는 숫자 혹은 실적 장세의 의미는 별로 없겠죠. 네. 특히나 뭐 1분기 실적은 이제 뭐 과거의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사실은 그 해의 방향성 혹은 높낮이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실적보다는 다 그냥 관세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제조업들의 1분기 실적은 많이 의미가 있지는 않은 편이긴 해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1분기가 대부분은 또 비수기이고 해서 1분기부터 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경우는 또 많지가 않은 게 보통이기는 해요. 네. 자동차 좀 여쭤볼게요. 네. 앞에서도 이제 그 관세 피해 가장 큰 게 의류 OEM, 뭐 자동차, IT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어느 나라 어떤 메이커나 관세 25% 물고 들어가는 거 다 동일하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자동차 품질이라든지 브랜드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어떤 측면에 더 주목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를 이제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국산차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내. 그 트럼프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 다 한국 차만 타냐고. 그래서 보면은 일본도 가면은 일본 차만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차가 훨씬 많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중국 차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예, 중국차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자국산 자동차가 확실히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르노 삼성, 르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GM이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국내에 진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르노 자동차를 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GM도 많이 안 샀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에 진출한 그런 프리미엄이 확실히 작용을 한다라고 예.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자국산 자동차 점유율을 보면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60%, 70%까지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미국 내에서 미국산 네, 자동차가.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 현대차도. 생산 기지를.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죠. 우리나라 뭐 국내 총생산 GDP 입장에서 보면은 고용도 그렇고 좀 뼈아픈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뭐 미국에 가서 만들어야지 팔릴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시장이 그렇게 바뀐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진심이었던 거는 철강이랑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만 딱 집어서 자동차는 25%, 철강은 25%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거는 외부에서 진출하기 좀 어렵게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유발 효과도 크고 이제 연관 산업도 많고 한번 진출하면은 사실 나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미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그게 꼭 나쁜 선택이냐라고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전략인 것 같긴 해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은 철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이제 전기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용 전기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싸거든요. 그게 한 20% 정도 더 싸요. 우리나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좀 이렇게 비싼 나라는 아닌데. 이제 산업용 전기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왔죠. 올리기는 사실. 있고, 네. 예. 근데 미국은 더 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든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게 미국 차를 대체하는 느낌은 한국 차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다만 예를 들어서 일본 차가 가성비가 좋은데 요거의 대체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한국 차 이렇게 대치는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엔 현지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 차 점유율을 좀 더 뺏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가 조금 더 활로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차와의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갖는 그런 방향으로. 그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좀 소비 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들 많은데, 네. 자동차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주 네. 비싼 내구재다 보니까 네. 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민감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소비 네. 데이터를 확실히 또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심리를 거기에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가 안타깝게도 저는 관세의 가장 큰 피해주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당장은 이제 향후에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하지만 당장은 관세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2달간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2달치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가격에 팔고, 그 얘기는 뭐냐면 2달 지나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동차 산업이,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나는 사업은 아니에요. 기껏해 5에서 10% 정도 남기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25%를 때려 맞는다. 근데 가격 인상이 없다. 이거는 그냥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은 무조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냥 똑같은 자동차인데 한 달 있다가 이걸 6,250만 원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손이 안 나가죠. 안 사지 않을까요? 와이프가 허락 안 해주죠. 네. 이게 아까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차이가 나고, 비싼 차는 2천만 원, 3천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좀 감내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미국 차든 일본 차든 한국 차든 다 똑같이 독일 차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입차는 뭐 동일한데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제조 이제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좀 반사이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존재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또 미국 업체들도 그만큼 뭐 부품이라든지 네.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가져오는 것들도 많아서 네. 거기도 또 머리가 아프다고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원가가 같이 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뭐 피해를 볼 것 같기는 해요. 정도의 그래서, 차이일 뿐. 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같이 손해를 볼 것 같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가 다 감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도 그 뭐 메타 플랜트는 완공을 했지만 또 네. 추가로 증설하는 것도 2028년까지 31조 원 투입한다고 한 건데 시간은 네.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사이에는 또 관세를 맞을 맞아야죠. 수밖에 없고. 네. 아이고 참 요게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또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 같은 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뭐 그 우선주 같은 거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하방 네. 경직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웬걸 하방 경직성이 떨어질 근데 때까지 이제 떨어지더라고. 배당주의 문제는 이익이 줄면 배당도 줄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 시가 배당률이 몇 %네 이 부분이 지나고 보면 약간 허상의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이익이 주니까 네. 배당도 네. 배당 컷이 나올 수밖에 배당도 없고. 줄면서 배당 수익률이 조정이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주도 그 기업의 이익이 유지가 되는가 유지가 돼야죠. 네. 이게 또 중요하고 쉬운 게 없습니다. 아 이거 뭐 참 어디 피해 나갈 구멍이 없네. 네. 그러면은 반대로 관세가 없는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엔터, 바이오, 유통주가 최근에 좀 그래도 시장 대비 강세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냥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좀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였던 것 같긴 하고요. 다만 네. 이제 업종별로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의 실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이 좀 많이 줄었었고, 근데 이제 작년을 바닥으로 해서 어찌됐든 올해 이제 음반 판매량이 좀 반등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매년 공연에 대한 티켓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큐가 증가하면 이게 이익 레버리지가 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공연 같은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히나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고 있었으니까. 뭐 다 군대가 있었고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귀하고 하면은 다시 미국 공연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높아진 가격, 계속해서 이제 매년 티켓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규모 공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익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뭐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중국 공연도 만약에 재개된다고 하면은 이제 공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발생할 것 같다. 근데 음반 판매량은 지난해 바닥이었고 이제 그 음반 판매량도 개선되고 공연도 늘어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엔터사들은 다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던 업체들일수록 오히려 올해 반등폭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이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때 지지난달에 격월 이건규 2월호 때도 엔터주가 YOY 전년 동기 네. 대비로 가장 편안한 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물론 또 최근에 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주가도 뭐 그렇게 저는 많이 뭐 오른 거는 아니다.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뭐 가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엔터주도 보면 기업에 따라서 지난 4분기 뭐 어닝 쇼크 나온 것도 있고 약간 좀 수익성에 조금 의문을 받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이제 컴백이라든지 네네. 인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인 그룹의 어떤 그런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얘기했던 그 흐름은 저는 동일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를 뭐 IRP 이런 데다가 ETF 그냥 뭐 K-팝 이런 ETF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담거든요. 이거 업종별로 이렇게 그 업체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르네상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개별 기업으로? 개별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저희는 조금 뭐 더 이제 집중해서. 종목을 피킹하는 회사
외국인이 예. ETF를 잘 사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그건 이제 중에서 더 알파를 뭉뚱그려져 있는 이제 부분이고 ETF는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수료가 추가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어찌됐든 존재하니까 네네네네. 뭐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ETF를 잘 사는 전략은 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르네상스가 뭐 롱숏 하시지는 않잖아요. 롱숏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롱 네. 온리 거기 네. 가시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4대 5대 엔터사 중에서도 네. 그럼 이제 그걸 다 사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집중. 네. 힌트가 되셨을 겁니다. 주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회사 위주로 가져가고 있죠. 미국과 뭐 중국에서 대부분이긴 공연을 해요, 할 수 사실. 있는. 네. 네.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그 리포트들 많이 나오니까요. 리포트도 또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너 나가고 있는 리타민 서비스, 그러니까 리타민 서비스 이용하시면은 2주 동안 무료 체험 그리고 얼리버드 평생 할인 50%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바이오는 뭐 당연히 저기가 없죠. 관세가. 네. 거의 이제 뭐 라이선스 아웃 이런 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관세가 향후에 부과가 될 거이기는 한데요. 뭔가 제품화가 된다면 상용화가 돼서 네. 뭐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제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제 부과가 될 걸로 보이고는 있고요. 다만 예. 이제 미국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그거보다는 좀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도 이제 제약이 있고 네. 아니면은 그 CMO, CDMO가 있고 아니면 이제 신약 개발을 해서 라이센싱 아웃하는 위주로 그렇죠. 회사가 또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CDMO도 관세가 관세가 그래서 그 제조업이니까 부과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CDMO도 제조업이네요. 네. 그 에미 매뉴팩처링인가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근데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요, 결국엔 전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관세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지. 실제로 만약에 글로벌 경기 침체 없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산업은 다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직접 찾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의류, IT 기기 이런 것들은 단가가 오르면은 당장 소비를 좀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의약품 소비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또 약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또 미국에서 올 수도 있고 뭐 인도에서 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게 가격 반영이 안 될까 싶어요. 오히려. 그래서 CDMO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가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다. 예. 그 또 최근에 바이오주들 보면 라이센스 아웃을 한 회사와 못한 회사랑 주가가 막 이렇게 엇갈리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더 레퍼런스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최근에는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은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이제 몇 개 회사들은 약간 너무 긍정적인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숫자를 까보면은 저는 그 숫자가 절대 안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너무 긍정적인 기대감이 다 반영되어 있는 주가일 수 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의약품 매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피크 매출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이 딱 나왔을 때 매출액이 빵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5년이나 7년 정도 쌓아야지 우리가 생각했던 매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런 게 나와요. 예전에 뭐 SK 바이오팜 뭐 뇌전증 치료제 약간 그쵸. 그런 것도 그것도 그랬죠. 5년 7년 걸렸고요. 근데 항상 투자자 마음속에서는 출시하자마자 첫 해부터 대박 날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리고 라이센스율도 맨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를 기대하면 10%도 되게 받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 매출에는 3%, 이 매출에는 5%, 이 매출에는 7% 이런 조항들이 보통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년, 7년 돼야지 그 매출액이 나오고 그 로열티율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섣부른 기대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서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고 그리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몇 개 업체들이 되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거는 의미가 있고 인상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유의 개발 리스크는 존재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과거에 좀 부정적이었다가 좀 긍정적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최근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아하. 좀 계속 달라지시네요, 생각이. 좀 바뀌죠. 네. 또 상황에 따라서. 네. 왜냐면 이제 이게 정말로 이게 현실화되네? 이게 정말 파이프라인들이 좋아지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되돌아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거 이미 다 반영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부정적. 그러니까 다소 이제 부정적. 주식이라는 게 참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최악으로 가도 그 최악이 다 반영이 되어 있으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최고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도 그게 또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바이오는 약간 좀 섣부른 기대감까지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약간은 경계하시는. 근데 이거 딱 반대의 버전이 내수 유통주 아닙니까? 최근에 바닥에서 마트, 백화점 관련주, 쇼핑주들이 최바닥 대비 한 50%씩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런 반대 케이스일까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은행주들도 뭐 PBR 말도 안 되게 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싼 거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PBR 0.25배를 받다가 0.5배 받으면 2배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0.5배도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도 엄청 싼 주식들은 올라도 크게 누가 뭐라 할 것도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통주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쌌던 부분이 있었고 뭐 PER 6배 정도였으니까. PER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쪽,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프라인 유통 회사들이 엄청나게 디스카운트를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시장을 계속 뺏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조금 바뀐 부분은 특히나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다시 지점수를 계속 줄이다가 다시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점포를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점포를 늘리는 점포들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고 있어요. 다시 온라인 시절로 갔다가 그래도 오프라인은 한 번쯤 가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사람들의 경험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온라인으로 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트 가본 지 오래되셨죠? 그러네요. 오래된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막상 마트 가보면 또 오랜만에 가보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면은 되게 재미없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내가 들고 들어가야 되나. 근데 이제 반대로 오랜만에 가보면 또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쇼핑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는 내가 이제 품목을 딱 정해놓고 딱 그 카테고리만 좀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만 들어가서 그냥 사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유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마트 가서 나는 원래 고기를 사러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딸기도 맛있어 보이고 그쵸. 저것도 재밌고 저런 것도 있었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점포가 생기면은 또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또 신겨서 또 많이 가봐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의외로 잘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서 존재 가치 내진 존재의 의미가 있네 뭐 그런 쪽으로 좀 뷰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요거는 이제 존재의 의미가 있네. 그러면 홈플러스만 패자입니까? 홈플러스만 그 뭐 반사익 기대된다 막 이런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익도 포함이 됐는데 반사익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은 점유율이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없어진다고 해도 유통업체들의 이익에 증가시키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렇게 대형마트 3사 이 이야기 진짜 이 표현도 오래 써보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이 가까운 마트를 가는 거지. 그렇죠. 그 중에서 선호하는 마트 아니면은 뭐 사과가 그램당 얼마 더 싼 마트 찾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긴 하죠. 일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기를 사야 되는데 고기는 코스트코가 제일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면은 고기는 코스트코 가서 사고
이제 다른 생필품은 이마트에 그러니까 뭐 신선식품은 이마트에 가 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긴 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야기하신 부분이 맞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유통주들은 너무 쌌었고 네. 그게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오프라인 오프라인에 유통에 대한 대해서 좀 재평가 다시 이제 시각이 약간 바뀐 부분 그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근데 이게 바닥에서는 많이 튀어 올랐지만 또 네. 여기에서부터는 또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는 늘 좀 물음표가 네,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뭐 제대로 바닥 찍고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유통 주식들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시장이 만약에 회복을 네, 한다면 장세 분위기가 달라지면 네. 왜냐면은 그거를 팔고 베타가 큰 거로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움직일 때 더 많이 움직이는 네. 걸로.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르네상스 자산운용이 지금 뭔가 좀 포트폴리오 더 이제 압축해서 가시는 것처럼 네. 후를 또 준비하면서 이후를 준비하면서 네.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드는 게 그 전력기기 관련주들. 네. 뭐 작년에 거의 뭐 대스타 주식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거 수주 잔고 보면은 거의 5년치 수주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내리막이더라고. 네. 올해 들어서.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기회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요. 네. 이게 약간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약간은 대체제로 작용했다고 하면은 약간은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이 완전히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 약간 빅테크들과 좀 따라가는.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들이 좋아질수록 이제 전력센터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그거랑 약간 궤를 같이 하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느낌이 저는 좀 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력기기가 좀 좋은 부분이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여전히 수요가 더 큰 상태예요. 공급보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만약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해서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받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에스컬레이션 조항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판가에 같이 이제 그 중간에 될수 뭔가 있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예를 들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거나 뭐 관세가 좀 바뀌거나 이러면은 제품 가격에 이제 후행적으로 반영해 준다라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세의 영향이 사실은 저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경쟁이 이제 멕시코랑 경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공장들이 있어요. 네. 예, 특히 이제 대형 맞아요. 탑 2개사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관세에 오히려 가격 경쟁력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존재한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면서 오히려 마켓쉐어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관세라는 부분이 가격에 전부 다 전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 부분은 좀 과매도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들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네. 오히려 안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지금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024년도에 변압기기 관련주 없던 사람한테는 엄청 배가 아팠거든요. 네. 아이고 배야. 좋습니다. 이래서 겨울 이건규 시간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또 하나가 그 관세가 있지만 관세 영향이 없는 게 대표적으로 또 방산주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다 별로 뭐 방산주는 뭐 미국의 매출이 제로예요. 없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방산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까지도 가장 주가는 강했잖아요. 네, 그렇죠. 빠진 것도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 방산 지출액이 보통은 이제 계속해서 낮아져 왔거든요. 추세적으로.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미군 철수를 현실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니네들이 방위비를 직접 부담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3에서 5%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이제
방위비 엄청 늘린다고 네.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뭐 1%대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방위비가 두세 배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투자하는 부분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안 돼 있던 거를 다시 메이크업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탄약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다 재고가 소진돼서 그 재고를 다시 쌓으려고 하면은 5년에서 10년 정도 계속 쌓아야지 기존 재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생산을 해도. 네. 왜냐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탄약을 워낙 많이 보내서. 이제 썼기 때문에 탄약 재고가 지금 바닥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동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꾸준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관세랑 관계없이 그냥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관세랑 관계없이 그 시장은 네. 더 길게 네. 오래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네. 뭐 이제 예산 대비 혹은 GDP 대비 얼마까지 높인다라고 할 때 한번 또 이제 모멘텀 쉬고 갔다가 네. 좀 최근에는 또 쉬어가고 있고. 네,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계속 수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펀더멘털도 좋고 네. 모멘텀도 살아 있고. 네. 그리고 그 2월에 겨울 이건규 시간에 약간 아니면 의아했던 뜬금없는 게 대북 관련주 네.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네. 그 아이디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즘에 근데 이제 원체 관세 쪽에 포커스가 네, 맞춰져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뭐 트럼프와 김정은 이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북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질질 끌고 있는 것 같기는 해가지고요. 어찌됐든 요게 마무리돼야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북한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는 거고 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정말 북한과의 관계만 보고 주식을 사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과의 이슈를 제외하고 봤을 때도 본업도 충분히 잘 되는. 탄탄하거나 잘 될 수 있는 회사에 이제 북한이 붙는다고 하면은 플러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회사가 굉장히 소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한두 개 회사 지난번에도 정도이고 말씀해 주신 게 네. 어떤 그 대북 관련 사업을 할 때 좀 레퍼런스가 있었던 네. 그리고 국내에서 본업이 또 잘 되고 있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대북 어떤 좀 유화적인 재수가 나올 때 좀 추가 네. 모멘텀을 기대할 수 그렇죠. 있는 이런 네.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테마주로 말씀해 주셨던 건 아니고 네. 테마주는 테마주에 가깝긴 해요. 움직임은 네. 뉴스도. 왜냐하면은 북한 부분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요. 만약에 그렇죠. 진짜 협상이 예측 된다고 해도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업체 어떤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네. 한국은 빠져 뭐 이럴 수도 네,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게 이제 촉매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테마주는 대선 테마주죠. 네. 정태주, 네. 정치 테마주. 요즘 난립니다. 근데 또 그건 예측이 안 되고 그죠. 뭐 이틀 연속 네. 급등했다가 다음 날 급락하고 네. 이거 엇박자 타면은 뭐 그냥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정시 테마주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그 대선 시즌이 돼가지고 막.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워낙 많고 네네네. 그리고 특정 후보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정치 테마주는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장 피하라고 약간 조언하고 싶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하. 네.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사람들은 뭔가 이제 그 짤짤이 느낌으로 홀짝 네, 네. 짜릿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근데 네. 어찌 됐든 그 정치 테마주를 이제 산다고 하더라도 좀 실체가 있는 회사를 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까 이제 북한 관련주 이야기했듯이 네. 어찌 됐든 기본적인 영업은 있는 가운데 뭔가 촉매가 될 수 있는 회사, 뭐 그런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근데 그런 회사도 저는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이제 오전에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네. 2시간짜리 하다 보니까 그 네. 이제 개장 시간에 라디오가 시작을 해서 네. 전혀 테마주에 참전을 못 하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약간 네. 이렇게 좀 위안을 삼습니다. 이게 참전 가치 안 투자는 하시는 게 아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참전한다고 해서 다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테마주는 위험하니까 세종시 테마주는 어떻습니까? 세종시 테마주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 또 그 세종시 테마주 네. 한쪽 또 불타올라가지고 이제 네. 농담으로 여쭤봤습니다. 앞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맨 앞부분에 LNG 밸류 체인도 한 번 더 네. 강조를 해주셨었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혹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 네. 이야기하는 게 있을까요? 뭐 조선 일단은 말씀을 조선은 안 여쭤봤구나. 드리면은 조선이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진심인 거는 중국 견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입항 수수료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글로벌 이제 선사들이 이제 배가 이제 미국에 이제 입항을 해서 정박을 하려고 하면은 중국 배가 들어오면은 입항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산 선박 비중이 10%냐, 20%냐, 50%냐에 따라서 그게 점점 증가해요. 그러니까 선사가 유럽 선사여도 네. 그 배 어디 거 그 타고 배가 왔어? 중국산이 중국산 배가 미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주 입장에서는 선사, 네. 해운사 입장에서는 네. 기피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발주할 때는 한국 배를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아까 해주셨던 이야기 좀 빗대서 질문을 추가로 드려보면 네. 그게 조선주 주가에 막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도 않다.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거는 대부분은 좀 LNG에만 좀 한정되어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컨테이너라든지 이제 벙커 사업이라든지 뭐 벙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많이 가져갔거든요. 경쟁력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LNG 선 중심으로 이제 수주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벙커링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발주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새로운 조금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그 군함, 네. 뭐 신조가 네, 됐든 MRO가 그거는 됐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선박 입항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국내 조선사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좋게 바라보는 거는 엔진도 되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박 엔진. 네. 왜냐면은 선박 엔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배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진이 좋은 부분이에요. 이제 근데 그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되게 의미 있게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진율이 좋다 보니까 이게 조선사도 마진이 쭉 개선되지만 엔진도 마진이 쭉 개선이 되는데 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에 비해서 조선도 괜찮지만 엔진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조선 엔진 사실 뭐 상장사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해서 기본 업황도 좋은 데다가 LNG 또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이슈 거기다가 미국 군함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게 다 반영된 가격도 아니다. 아직은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조선 엔진 하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 그게 거의 부스터 효과 아닙니까? 네. 배를 추진력으로 밀어내는. 네. 또 우리는 부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YG 부스터. 네. 요거 하나 제가 까드릴게요. 아, 요거 지난번 저희 녹화할 때 네, 주셔가지고 드셨죠? 상당히 드셨어요? 예, 잘 먹었어요. 어떻든가요? 아, 드시니까. 약간 청명해지는 느낌. 느낌입니다. 느낌.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네. 그 왜 효능 이런 거 체험 이런 거 홍보는 안 되더라고요. 네. 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신맛이 좀 덜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요? 딱 상큼하고 딱 좋은 네, 그냥 먹기 딱 좋은 정도의. 노바렉스를 통해서 네. 그 OEM이라고 해야 됩니까? ODM이라고 해야 됩니까? 같이 이제 제조를 한 건데 네. 맛을 여러 번 보고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맛을. 이 맛이 아닙니다. 더 달콤해, 더 맛있어야 됩니다.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마시기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와 여러분이 또 기다리셨던 격월 이관규 4월호. 네. 맞다. 6월호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뀐 다음이겠네요.
대선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6월 3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못한 게 이제 화장품 화장품.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친절하십니다. 우리 허준 선생님 맥 한 번 더 짚어주시고 네. 화장품은 맥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화장품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만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유럽 쪽이나 중동 쪽이 좀 숫자가 좀 빠르게 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고 일본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새로운 시장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열린 것 같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될 것 시장이 같고요. 더 커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선케어 제품이 네. 상당히 잘 팔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올해 여름은 뭐 3월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길다, 뭐 9월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온난화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길고 덥고 강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틱 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뭐 일부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3월부터 약간 쇼티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 제품을 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관세랑 또 영향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개별 품목의 제품 가격이 예를 들면 한 7,000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 나가는 단가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최종 소비자가가 아니라 ODM이다 보니까 이제 납품 단가가 뭐 한 7,0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현지에서 팔릴 때는 뭐 한 2만 3만 원 팔리겠죠. 근데 이제 7,000원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붙는 거니까 이게 많이 붙어도 예를 들면 뭐 한 1,500원, 2,000원 정도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서 한 2만 원에 사던 거를 한 22,000원에 산다라고 하면은 가격 저항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관세 붙어도 이제 워낙 개별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그래서 이게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엄청나게 뭐 기업 이익들이 뭐 감이익을 주고 영향을 주고 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나 이제 저단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요가 과수요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초과수요에 있는 상태에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가 이제 전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세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다 안 돼, 뭐 전체적인 업종들 다 피해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보다 보면은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아까 피해라고 얘기했던 IT, 자동차, 의류 ODM을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업종, 제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은 관세가 대부분 전가가 가능한 걸로 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괜찮은 쪽과 안 괜찮은 쪽을 구분해서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의 피해와 이제 피해 약간 중립적 그리고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찾아보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투자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화장품은 브랜드 쪽입니까 아니면 OEM? 브랜드 회사가 사실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보다는 ODM 내지는 유통사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맥을 짚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좀 이제 그 빈 맥이 좀 살아났습니다. 이제 좀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장만 반등하면 되는데. 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기운 내십시오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해서 다음번 격월 이건규는 6월이 되겠네요. 해서 대선 이후에 또 뵙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